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또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질서가 잘 유지가 되면 이렇게 이런 일까지 정말 국민들이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부정선거를 우리가 이제 나서서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비상 상황이니까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든든한 그런 동지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저기 박선진 감독님이 너무 이 교육하시느라고 너무 그냥 수고 많으신데 이제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편하게 그냥 지나간 얘기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지금 6일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또 그럼 내가 이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우리가 딱 지난 그 4.15 총선이라든지 3구 대선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부정선거 이루어진 그걸 그대로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범인들도 아니죠, 그죠? 범인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그걸 알면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나 뭐 이렇게 이런 거에서 보는 것처럼 맨 똑같거든요. 그 똑같이 범죄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데 그 범죄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사를 해야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 기관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좀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인데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뭐 이유는 뭐 들이대지만 그거 하나도 뭔가 좀 맞지 않는 얘기를 그냥 궤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뭔가 잘 하면서 뭐 사건을 박탈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수사를 하나도 하는 기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나마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손발을 다 묶어놓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밑에 있는 그 자기가 데리고 써야 될 검사들을 다 다른 데로 좌천시켜버리고 심지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계속 방해놓고 오히려 자기를 조사하는 사람들을 그 기관 부서에다가 밑에다가 갖다가 꽂아놓고 그러고는 총장을 완전히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와서 이제 그나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건 진짜 완전히 파렴치하고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가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말하자면 그런 생각과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변호사고요. 저는 19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검사로 이제 제가 검사직으로 이제 검찰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 2년간은 공안 검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뭐 굉장한 공안 검사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안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주로 그 노사 문제, 노조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노동 사건들을 주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황교안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4.15 총선 직후에 민경욱 그 당시 국회의원이 인천 연수울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그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이거는 조작인 것 같고,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후에 지금까지 이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고요. 그럼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우리 박선진 감독님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이상한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마칠 무렵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우선 먼저 그 실질적인 내용, 6.1 지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그 투표용지를 그러니까 진짜 투표지가 아니고 그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지난 3구 대선의 특징이 4.15 총선하고 다르게 4.15 총선은 그냥 일단 막 컴퓨터로 전국적으로 그냥 비율로 해가지고 그 여당 민주당 후보 쪽에다가 아주 10% 유리하게 그냥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당락을 결정짓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투표지를 이제 거기다 맞춰 넣느라고 이제 맞춰 놓은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3구 대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아예 투표지 자체를 처음부터 숫자를 그냥 다량의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고 또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가지고 갖다가 반입을 시켜가지고 숫자를 바꾸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저도 지역 부방대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 동영상, 사진 이런 걸 보면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식별한 요령이 생기면요,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안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촬영한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투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 같습니다. 이게 여기 기표가 다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 다 그 전 투표지 맨 앞에 거는 3번 후보의 투표가 돼 있고, 두 번째 거는 2번 후보의 투표가 돼 있고, 첫 번째 거는 1번 후보의 투표가 돼 있는데, 여기 이 이름 보면 맨 위에 문재인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투표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그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난 19대 대선 대통령 선거 투표지고요. 왼쪽에 이렇게 기퉁이가 이제 삼각형이 잘려져 나가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사전 선거가 아니라 당일 선거의 투표지고, 오른쪽 아래 투표관리관이라고 도장은 거긴 투표관리관이 인장을 찍어서 이제 한 장씩 교부한 그런 투표지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진짜 투표지 같습니까? 아니 위조 투표지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런 걸 많이 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으실 거예요. 이거는 한눈에 척 봐도 전부 다 위조된 투표지로 보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길고, 그런데 이 전체 투표지가 거의 한 번도 접은 흔적도 없이 이렇게 그냥 펼쳐져 가지고 다발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투표하고 개표하고 뭐 투표함에 집어넣었다 꺼내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은 거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난 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구 대선을 통해서 당선됐을 때 그때 이런 투표지들이 전국에 엄청난 숫자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이 의심은 했지만 그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게 위조 투표지다, 뭐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는 정말 아주 드물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선구자로서 이런 것들을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 후에 이제 3구 대선 부정선거를 우리가 막아가지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우리가 기여했던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 투표지 보세요. 이거는, 투표지가 보니까 다 컬러가 하나도 없고 흑백으로 다 돼 있죠. 그죠? 도장도. 근데 이거는 이제 제외 투표지거든요. 외국 공간에서 이제 투표한 건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거의 접힌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식별이 되는 게, 왜냐면 제외 투표지는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투표지가 봉투 길이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봉투에 넣으면 이거는 안 접으면 넣을 수 없는데도 완전히 이렇게 그냥 쫙 펴가지고 그냥 다발로 이렇게
투표지들이 와가지고 이게 개표장에서 버젓이 그 당시에 그 대통령 당선되는데 기여한 그런 투표지들이거든요. 지금 지난 3구 대선에서도 이런 투표지들이 제외 투표지들이 많이 이렇게 좀 숫자라든지 그 당 비율 같은 거 이런 걸 비례하면 상당히 그 가짜 투표지가 투입된 그런 걸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제외 투표지거든요. 보니까 너무 그죠,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죠. 여기는 보면 심상정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문재인 찍힌 것도 있지만 심상정, 유승민도 있으니까 골고루 찍힌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거는 다 비율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량으로 투입된 거고 문재인 저 후보 쪽에 아주 압도적으로 다수 투표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해가지고 짜 맞춘 그런 투표지로 보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하나도 안 접혔죠. 제 투표지는 분명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외국 그 행랑, 그러니까 외교 행랑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개표가 되는데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보시면 그죠,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뭐 투표지 색깔로 봐서는 뭔가 그 빨간 관인도 찍히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이런 이 투표지 형태를 봐서는 제가 이것도 거의 한 98, 9%는 위조된 투표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뭐 그 기표인 날인된 것도 보면 조금 약간 좀 정상적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의 접지 않은 투표지가 이렇게 다발로 나온 건 거의 가짜 투표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거든요. 이 투표지 보세요. 이거는 그 옆에 절치선이 알려 있는데 당일 투표지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뭐죠? 개표장에 버젓이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이제 한눈에 다 보이시죠, 그죠? 이런 투표지를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시는 충분히 아시겠지만, 투표를 할 때 우리가 기표를 하고 그걸 접어가지고 이제 투표함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투표지들이 한 투표함에 들어가거든요. 최소한 한 2,000장, 뭐 어떤 3,000장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한 100g 한 장에, 이거는 100g도 넘어요. 한 200g 될 거예요, 한 장에. 그러면 100g에 1,000장이면 100g에 100장이면 뭐 1kg인가요? 그리고 1,000장이면 10kg예요, 10kg. 종이가 10kg가 이렇게 더미로 쌓여 있으면 그게 그 종이가 그냥 이렇게 펴진 상태로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대개는 그냥 접어 넣잖아, 그죠? 접어 넣는데 이렇게 거의 접히지 않는 게 이렇게 다발로 나오고 옆에 이렇게 틈을 보시면 틈이 거의 없잖아, 그죠? 이런 거는 실제로 개표된 투표지를 여러분들 여기 아마 이 옆에는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요 테이블에 있는 게 이게 거의 위조된 투입된 투표지인데 이 사람들 그냥 태연하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숫자에 카운트해가지고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하나의 그 법률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 투표 용지의 봉인 보관 방법, 이건 선관위원회 그 규칙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 청인날인, 일련번호, 그 밖에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관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인하게 한 다음 법제 15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를 인쇄소에다, 당일 투표 인쇄소에다가 맡겨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대개는 그 유권자의 한 70% 숫자를, 일련 번호를, 이렇게 쭉 이제 각 투표 선관위원회별로 일련 번호를 전부 다 매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거든요. 오면, 그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전부 숫자라든지 청인이 찍혀 있는지, 일련 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쇄 상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전부 다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넣고, 용기에 넣고 자물쇠를 봉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정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부정선거를 시작하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투표용지를 엉뚱한 데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가지고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별의별 일을 다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우리는 공무원들이 그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걸 막 규정이고 뭐 다 위반하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비정상 상황을 이기려면 이번에 6.1 선거에서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그게 뭐 어느 당이 후보가 당선되든 그 유권자의 뜻에 따라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은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토의와 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엔 표결로 들어가가지고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이건 아직 민주주의의 그냥 정해진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투표지 자체를 전부 위조하거나 아니면 막 그 투표 결과를 저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그 국가 체계가 아니고 그건 완전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범죄 행위가 그동안 4.15 총선에선 전국적으로 그리고 3구 대선에서도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거는 우리 많은 부방대원들이 확인했거든요.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고 결과는 그거는 도저히 그 자연적인 투표 결과라고는 아무도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명히 조작된 게 분명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국가사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국가기관이나 지도자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가 변호사로서 또 제가 나이 한 60 이제 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과 제가 아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정보와 나름대로 뉴스 매체와 이렇게 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보다 윗선이 있잖아요. 그 위에 높은 국가 통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국제적인 그런 뭔가 관계에서 아니면 간첩들까지 여기다 개입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실제 국가를 체계 안보를 유지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그런 일들을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줘야 국가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국민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그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 현상은 적어도 꽤 오랫동안 지금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제가 전번에 그 법원에 재판하러 갔더니 막 온 뉴스 매체가 다 카메라 들고 오고 기자들이 그냥 법정에 가득 차가지고 막 그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뭘 하나 했더니 뭐 교통사고 어떤 여성이 그것도 그 사람 탤런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여성인데 저기 시골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뭐 교통사고를 해서 누가 사망을 했대요. 그 사고도 사실 중대하죠. 그리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지만 온 뉴스 매체가 거기 와서 매달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사건의 비중일까 이런 약간 의문이 드는데 오히려 더 이런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거 중대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기자들이 한 명도 안 와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게 뭐가 경중이라든지 앞뒤라든지 중요한 일에 중요한 걸 여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 그냥 팬덤이잖아요. 팬덤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러니까 우리는 막 이 사람은 막 죽여야 된다. 법원 앞에 가서 막 어떤 뭐 사건에 대해서 막 피켓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극렬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대한 범죄는 따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불법을 저지른 이런 정치권들은 이런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괜히 사소한 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하나 일으켜요. 그럼 국민들이 전부 거기에 막 선동되고 흥분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 저는 솔직하게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그걸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지금 많이 철폐가 됐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또 여성차별 철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가이드라인과 오히려 여성들의 우대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정책도 있고
그런데 이걸 굳이 차별금지법을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이거 굳이 필요 없는 법 아는데 이걸 슬쩍 던져놓고 온통 거기에 그냥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는 다른 일에 가서 그냥 슬쩍 해치워버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나빠요. 저는 이제 뭐 나쁘다는 표현 이상 더 욕설이나 이런 거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들이고 국가의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해야 되고 양심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자꾸 국민들을 헛발질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돈을 엉뚱하게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보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판단이 서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 투표지 용지를 이걸 보여드린 거는 분명히 봉인하고 다 확인하고 봉인을 하고 보관을 하는 건 다 이렇게 봉인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물통을 채우고 관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건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시를 할 때는 이제 투표장, 개표장에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에 투표장 이전에 뭐 임시사무소를 왜 설치하냐 규정도 없는데 이런 것조차도 가서 따지고 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런 상태로 보관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이걸 투표지를 보관하고 인수하고 인계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그냥 여기 선관위 사무실 같이 보이죠, 그죠? 여기다 그냥 투표용지를 잔뜩 인쇄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변명하냐면 무효표를 바꿔줄 용지를 미리 준비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6.13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6.13 지방선거가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4년 만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잠실 투표용지 보관 장소를 누가 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적발해가지고 이거 꼭 막 사진 동영상 찍어놓고 그 사람 뭔 답변하는지 답변을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고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용지도 딱 그 선거인수의 70% 당일 투표는 그만치만 1년 번호를 딱 찍어가지고 하게 법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초과해가지고 막 용지를 보관하고 이러면 부정선거 그러니까 위조투표지 만드에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당일 투표용지에 대해서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납품받는 건데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27일, 28일 양일간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죠? 맞죠? 사전투표.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6월 1일이 당일 선거고 27일, 28일 아마 4일하고 5일 뭐 요 사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라는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이제 심어놓고 거기서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그 롤 프린터, 앱슨 프린터로 해가지고 한 장씩 프린트 해가지고 선거인들이 오면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 당일 투표용지하고 다른 거는 사전 투표용지는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 당일 투표용지 번호지가 있는데 번호지를 하나 절취해가지고 삼각형 번호표 부분은 따로 절취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따로 함을 거기다 넣고 투표지만 이제 주거든요. 번호표가 따로. 그러니까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거기다 기표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건 숫자만 세는데 사용되지 누가 이 투표지를 가져갔는지 전혀 이거는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별을 할 수 있는 부호를 다 잘랐잖아, 그죠? 뭐 그건 지문 감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숫자가 맞는지는 또 번호지를 따로 보관하니까 나중에 두 개 맞춰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전투표지는 그 번호표를 절취를 하지 않고 번호표 대신 거기다 바코드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번호가 그대로 투표지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롤 프린터로 한 장씩 뽑아주고 그리고 사전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 선거구, 선거명, 그리고 1년 번호 이렇게 그 하나의 그 투표지 한 장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정보가 남냐면 투표한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이제 그것까지 거기 남잖아요. 그러면 일련 번호라는 거는 고유한 번호거든요. 고유한 번호가 선거인 명부에 만약 고유한 번호가 기록이 돼 있다면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걸 그냥 거기다 번호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해가지고 보관을 하겠지만 그건 결국 데이터베이스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제 나중에 식별이 가능하다는 게 최근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 투표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 사회도 하나의 그걸 통치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자기를 찍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안 찍고 다른 사람을 찍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보를 충분히 식별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컴퓨터라는 건 또 쉽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수천만이 해도 컴퓨터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걸 분류를 다 해요. 쫙 그냥 이름별로 누가 누구 찍었고 이걸 분류를 하고 지난 선거엔 누가 찍었고 이걸 만일 국가에서 아니면 어떤 범죄 집단이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끔찍한 그런 아주 만약 독재 사회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 데려다가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는 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꼬리표를 떼는 이유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꼬리표 냈는데 사전 투표는 꼬리표를 자르지 않고 그냥 번호표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바코드라는 걸로 남아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바코드가 아니고 거기다 바코드 대신 QR코드라는 걸 프린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QR코드가 많이 이렇게 상용화 돼가지고 뭐 문화 콘텐츠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티켓이라든지 요즘 심지어 판결문까지 QR코드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어디 식당이라든지 뭐 음식점 레스토랑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다니면서 계속 QR코드 그냥 찍고 다녔잖아. 그죠? QR코드는 내 개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느 음식점에 갔다 왔고 또 이 사람이 뭐 그 신용카드도 있으니까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웬만큼 이제 정보는 국가에서는 그런 전산 정보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 정도는 뭐 방역을 위해서 그냥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투표지에 QR코드를 심어놓고 개인의 그 고유 식별 정보하고 이렇게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이건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진작부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고 더군다나 국가의 책임 있는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의 이런 그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거는 자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대변하는 국민의 개개인의 그 어떤 문제거든요. 그 개개인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국가사회가 알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선거 때마다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전번에는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보니까 별로야.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찍어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야 내가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찍는 사람이야 하면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하고 곤란한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거 이건 엄청나고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 그 사전선거제도에서 그런 위험성을 가진 그 일들을 이제 국가 제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루빨리 이거 국회에서 다뤄가지고 이거 투표지에다가 그 일련 번호를 남기는 뭐 QR코드든 바코드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잘라가지고 숫자만 세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 바코드를 하는 이유가 빨리 세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당일 투표처럼 이렇게 번호 빨리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한 게 중요하고 사람 내 비밀 투표가 유지가 돼야죠. 그러면 뭐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의 어떤 사상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고 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뭘 말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막 눌려가지고 찍히고 뭐 저는 변호사인데 어디 가서 막 불리하게 저한테 판결을 다르게 막 불리하게 한다든지 아니 뭐 괜히 그냥 내 의뢰인을 막 조져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 내가 자유를 억압을 당하니까 내가 자유롭게 정말 신념이 있어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전번에 이제 강의할 때 어쩌면 그 투표 용지의 색상이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은 체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 가장 높은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전 국민이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모든 헌법에 있는 내용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렇게 존중돼야 될 그런 가치 기준이고 헌법에는 여러 가지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이제 그걸 통치 질서라 그러거든요. 국가의 시스템을 만든 내용도 있지만 국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인권은 천부 인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고 또 불가침이에요.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를 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인권의 중요한 내용이 자유권, 내가 신체의 자유, 아니면 뭐 주거 이전의 자유, 내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자유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제 자유라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사회적인 기본권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복지에 관한 권리란 이런 다양한 또 문화에 관한 권리 또 차별당하지 않은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거든요. 뭐 요즘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너무 많이 나고 왜냐면 우리가 차별당하지 않는 건 좋지만 또 국민이 전체적으로 뭔가 존중되는 가치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 구별인 거거든요. 남녀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인정을 해요, 그죠?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처벌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다 없애가지고 화장실도 뭐 같이 쓰라 그러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막 동성애 퍼레이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차별을 없앤다 그러면 그걸 왜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하려면 그 누가 뭐라 그러나 그죠. 누가 뭐라 그러는데 군대 내에서 또 그런 짓을 하는 걸 가지고 허용을 하면 군이 문란해지잖아요. 군대 내에서 남자끼리 그거 서로 그냥 성교를 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좀 힘 있는 사람이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좀 힘없는 부하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아들 군대 보냈다가 그런 일 당하면 평생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 형법에 그걸 처벌하는 규정을 뒀는데 대법원이 그걸 가지고 굳이 그걸 제어가 안 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50페이지 판결문 써가지고. 그래서 야 이번 대법관들이 도대체 나는 그 대법관들의 그런 뭔가 이렇게 그분들도 나름대로 법적 경영 한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서 다들 나름 각 분야에서 그냥 탁월한 사람들이 뽑혀온 거 맞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돼 가지고 저도 마음이 참 그래도 놓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극진하게 이렇게 좀 예우를 해주는 거 보고 정말 마음이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취임식 하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그 상서로운 무지개가 떴다면 거기 어떤 분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나 진짜 신문에 그게 사진 찍혀가지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원이 풀리고 이거 참 좋은 일이잖아, 그죠? 좋은 일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재판을 하는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무슨 무슨 뇌물을 받는데 뭐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대요. 아니 공모 묵시적으로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면 형사소송법에 대원칙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묵시적으로 하는 게 그리 있겠어요. 근데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형을 엄청나게 막 10몇 년인가 20몇 년인가 그렇게 예? 몰라요. 하여튼 그거는 인권 침해고 완전히 그거는 있을 잔인한 그런 그 법관들의 그 수준이 그 중에 뭐 아닌 사람도 있겠죠. 반대 판결한 사람도 있겠지만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인권은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냥 필부 그냥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예, 법에 따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죄를 주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고 법관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냥 탄압하는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거는 참 악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그분들은 두고두고, 왜냐면 판결문은 영구 보관이거든요. 영구 보관이고 그 판결문에는 자기 이름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자기 의견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두고 이제 우리가 계속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일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고 보세요. 그거는 평생 한을 가지고, 저도 의뢰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억울하게 재판을 당해가지고 평생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한을 가지고 재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 나라의 대통령은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슨 뭐 묵시적인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 말을 뭐 누가 탔으니까 대통령이 뇌물이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법조인이기 전에 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상식에 안 맞는 판결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징역을 주고, 그리고 지금 대법관 그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아마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왜냐면 그분이 그 판결 하나만 했으면 그냥 그래야 하는데 지금 계속 판결을 이상하게, 이번에 그 사전투표지 아까 그 QR코드라는 걸 했는데 원래 법률에는 거기 바코드라고 돼 있어요. 바코드를 인쇄를 하라고 법에 분명하게 돼 있는데 QR코드를 인쇄해가지고 써요. 그럼 그거 위법한 거거든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선거 투표지 같은 거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뭐 아주 칸이 몇 센치고 몇 밀이고 여기에 넣으면 색깔은 뭘로 하고 인쇄는 1도 인쇄라고 2도 인쇄를 하고 그 국회의원 총선거는 흰색으로 하고 뭐 보궐선거는 스카이 그레이로 하고 아주 그 규정을, 그리고 색깔도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색도에 관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인데 그 뭐 우리 공산품 기준에 따른 그 색도에 관한 기준,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엄밀하게 하고 또 그런 품질 관리를 또 다 그 국가 지침에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아니 바코드를 찍으라는데 QR코드를 찍은 걸 또 대법원에서는 그게 맞다고 또 해줘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부정선거가 이렇게 그냥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선거마다 부정선거가 나는데 이게 지금 아무런 규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들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지금 계속 고발대행진 하고 있거든요. 고발대행진을 지금 아마 4명까지 이제 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 명씩 한 명, 왜냐면 다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없는 사람을 고발한 무고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잘못한 것만 고발했는데 이미 그 QR코드를 프린트한 사전투표를 유효하다, 적법하다고 한 사람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관이지만 직무유기했다,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기환 대표님 직접 고발을 했어요.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고발했고, 이제 나머지 대법관들도 보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고발하거든요. 안 그러면 왜 존중받아야 되는 우리 높은 사람들 왜 고발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전 투표지 이제 색깔을 전번에도 했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 표를 하나씩 프린트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하세요. 이번에는 투표지가 7장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지사, 광역시도장 뭐 이런 선거가 하나가 있고 또 그 시군 구청장 선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시도의원이 또 있고요.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구 의원 또 있고 또 지역구 자치구 시군구 의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있으면 이러면 7개인데 다 이게 색깔이 달라요. 다른데 그럼 헷갈리는데, 그럼 뭐 투표지 색깔이야 선관위에서 알아서 그 색깔을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냐?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색깔이 다른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 게 아마 이미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위조 투표지, 이거 투표지를 위조하는 걸 우리가 알려면 색깔을 상식적으로 하는데, 큰 선거는 흰색이에요. 여기 이제 시도지사 선거, 이번에는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투표지를 써요. 흰색 투표지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똑같이 흰색 투표지를 쓰거든요. 흰색은 백색이에요. 이 백색도도 그러니까 기준이 뭐 100%가 완전 백색이고
98, 9% 이러면 그래도 백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선의 그 양이나 이런 거 태양광이 가면 하얀데 이 안에 들어오면 약간 좀 덜 하얗게 보이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광선 시각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 퍼센트로 해서 거의 백색도를 하라는 게 흰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그런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총선거 때 투표지를 봤더니 이게 흰색이 아니고 약간 너리끼리해요. 그래서 이 밤에 형광등 불빛이나 법원에 있는 불빛 따라 보니까 누런가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최근에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색깔이 아예 흰색 그 기준에 따른 투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90 몇 프로가 돼 있는데 7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다른 투표지를 갖다가 쓴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걸 또 그냥 다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밝혀가지고 예, 저걸 할 거예요. 그리고 자치구 시군장 그러니까 군수 구청장 선거는 계란색이에요. 계란색은 어떻게 생겼나요? 계란색은 어떻게 생겼어요? 겨자에다가 우유 섞은 맞아요. 아니 근데 노른자는 노랗고 흰자는 희잖아요, 계란이. 레몬 색깔 약간 나지 않나요? 계란 껍데기 색깔을 생각하면 될까요, 노란 거? 껍데기 너무 다양해서. 하여튼 계란색이에요. 그 비례대표 시도위원은 하늘색이고 지역구 시도위원은 연분홍색. 이번에 정말 투표지 색깔 다양한 거 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투표지를 사진 찍으면 처벌받는다는 이런 이제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표소 안에 이렇게 그런데 그거 어떤 분이 사진 촬영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자기가 기표하기 전에 빈 투표지를 사진 찍으면 괜찮다 이런 판결이 무죄 판결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사진 찍으라 마라 얘기는 못하는 게 괜히 그래가지고 또 선관위원회에서 또 이거 고발을 당하고 이러면 아주 불편하니까 무죄 판결 받는 거 엄청 어려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거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좀 안 얽혀들면 좋은데 요즘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잘못을 해놓고는 그걸 막 감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자꾸 탄압하려고 그냥 고발을 막 해대요. 우리 한교안 대표님도 고발을 당했거든. 그리고 공병호 박사님도 고발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당일 투표하라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황교안 대표님이 그거 광고했어요. 그 당일 투표 여기 있네요. 여기 황교안 대표님이 반드시 당일 투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전 투표는 왜 위험한가? 사전 투표는 조작이 쉽습니다. 예, 이거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어떤 박사님이 분석을 했더니 이제 지난 4.15 총선 때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 당락이 안 바뀌었는데 사전 투표율을 요만큼 올려놓으니까 그게 당락을 바꾼 이런 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하니까 왜냐면 여기 조작이 들어가니까 조작이 들어가면 어떤 비율을 맞춰 놓는데 그 투표율 자체가 낮으면 비율에 따라도 그게 당락이 안 바뀔 수가 있는 왜냐면 당일 투표에서 이쪽에 더 많이 받아버리면 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더 비율 조금 높아지니까 결국 당락이 바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작은 거의 사전투표는 조작이 많이 사전투표에 조작이 왜 일어날까요? 위험성이. 네, 전자개표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관하는 날짜, 닷새 동안 보관하는 동안. 맞아요. 이 투표함도 바꿔치기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특히 우편 투표라든지 뭐 이런 사전 투표 막 전번에 그런 게 막 사진 찍혔거든요. 투표함에가 막 억수로 많은 투표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 왜 너무 많아요 숫자가. 사전 투표 중에 이제 그 관내 사전이 있고 관외 사전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 국민들이 생각하기도 너무 피곤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관내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인천에 뭐 어떤 동에 살아요. 동에 살면 그 동에 있는 투표소가 여러 개 있더라도 거기에 가서 하면 관내 사전 투표소예요. 실제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그냥 투표함에다 넣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4, 5일 보관하다가 이제 그 개표하거든요. 관외는 이제 고동이 아니고 다른데 뭐 고동이 아닌 인천에서도 다른 뭐 구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밑에 지방에 가서 투표를 하면 이제 그 투표지를 그냥 투표지만 주는 게 아니라 등기 우편 봉투를 줘요. 그러면 이제 기표를 해가지고 봉투 안에 넣고 봉투도 이렇게 닫아가지고 풀칠해가지고 그걸 등기 우편으로 보낸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이제 인천에 있는 제 지역구 선관위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 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진짜 내가 볼 때 너무 숫자가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그 선관위 갔더니 뭐 어제 2만 명 했다 이러더니 근데 난 못 믿겠어요. 누가 지방에 가서 그렇게 우체국으로 등기로 투표한 사람이 거기 한 선거구에 10몇만 뭐 20만 30만 된다 해도 2만 명이 나가서 한다는 건 안 믿기고 인천 연수울 그 4.15 총선 때 민경욱 의원은 우리는 송도는 이제 특별한 구역이거든요. 인천의 송도는 거의 강남 지역 수준의 경제 수준과 그리고 약간 좀 뭔가 이게 집이란 집값도 되게 비싸요. 거기는 막 10억 넘어요. 웬만한 거는. 그런데 그런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그 관내 우편봉투를 그 송도를 떠나가지고 그 옆에 연수구에 다른 동에 가서 막 몇천 명이 가서 한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송도에 사는 사람이 굳이 그냥 다리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데 그 서민들 많이 사는 거기 가서 투표할 일이 없는데 거기 수천 장이 거기서 한 걸로 그렇게 옥년동인가 뭐 그렇게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전 투표는 조작이 되고 또 실제로 그 투표한 통계를 봐서도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막 꼭 그 지난번 여당 쪽에 한 10% 정도라든지 뭐 하여튼 그 내외로 이렇게 유리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통계나 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참 수학이라는 학문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냥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다 검증을 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맞아 떨어진 게 수학이잖아요. 숫자니까. 근데 이걸 분석을 했는데 그 교수님 분석하는 내용은 만일 이 사전 투표가 아니고 당일 투표지에서 만일 위조된 투표지를 어느 후보한테 막 1000장, 2000장 왕창 집어넣는다. 그것도 다 나올 수 있대요.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쏘면 이게 그냥 수천 킬로 날아가가지고 어느 그냥 반경 몇십 미터 이내 표적을 딱 맞추는 게 이게 다 수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 통계, 확률 이건 굉장히 정밀하고 과학적인 건데 그걸 완전히 다 벗어난 걸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 그 말이 안 돼. 저는 범죄를 해놓고 그냥 이게 완전히 너무 뚜렷하고 명백한 거예요. 그 인천 연수울은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3명의 후보 사이에 투표를 조작을 했는데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으면 1번 후보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2번 후보표하고 3번 후보표에 사전투표 관내 전부 더한 걸 가지고 6분의 1을 곱해가지고 6분의 1 1번 후보한테 더해주고 이 사람들은 6분의 1 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그렇게 조작을 해놓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 배짱이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현 문제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권력은 다 자기 편으로 이렇게 심어놓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밀어붙여도 자기는 괜찮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게 현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법관들은 탄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탄핵이라는 건 법관이 임기 전에 너 나와. 전번에 실제로 그런 걸 했었어요. 그 부장판사 했던 분 상당히 실력 있고 뭔가 그 기수 중에 상당히 탑이기 때문에 그까지 갔는데 그분이 어떤 국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뭔가 국가 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으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걸 좀 그래도 이거는 국가적인 체면의 문제니까 조금 그 재판장한테 이거는 좀 재판할 때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언론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사법농단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재판을 걸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완전 무죄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람 국회에서 탄핵을 해요. 탄핵을. 사실 그거 굳이 탄핵 안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임기 끝나고 사표까지
내고 이런 사람 굳이 탄핵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 탄핵도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3분의 2가 결의를 해야 되는데 2분의 1이 뭐 제적 과반수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과반수면 300명 중에 150명이 발의를 해야 돼요. 그거 잘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뭐 거의 180명 가까이 발의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는데 기가 막혀요. 증거도 없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쇼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기자고 언론이고 방송 카메라고 다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걸 취재를 하고 있어.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있는 건지 양심이 있는 건지 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대기로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탄핵 기각 각하인가 뭐 이렇게 기각인가 됐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그때 또 한번 망신 당한 적이 있죠, 그죠? 본인 사표 내는 사표 수리를 안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녹음해가지고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법관인데 법관이 그렇게 곤란하고 무죄가 되고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야, 그거 대단한 양심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뭐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걸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쇼하듯이 하는데 그런 걸 잘하는 승용차에 국가에서 대법원장한테 제공하는 거 여유를 받으시고 자기네들 뭐 관저라든지 혜택은 받으시되 다만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죠? 정직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하라는 정의라는 건 뭐예요? 이 강한 사람한테는 엄하게 하고 약자들은 좀 그래도 관대하게 하고 그래 약자들이 숨을 쉬고 그게 고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높은 데는 낮아지고 이렇게 골짜기는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평탄하게 되는 게 정의잖아요. 골고루게 이런 걸 해야 될 사람인데 아주 그 강한 그 독재자 권력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 하자는 대로 그냥 법을 위반해서 판결을 내려주고 아니 이거 다 이거 뺏기고 기소돼가지고 자기 사표 내겠다고 하는 그 후배 법관에 대해서는 넌 국회에 탄핵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식으로 난 그런 양심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법관이 되고 사법고시도 되고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정도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그러고는 자기 뭐 대중교통 타고 뭐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부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 대중교통을 타지 말고 양심을 지키고 꼿꼿하게 잘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려면 그 자리에 가지 말고 변호사 해가지고 자기가 변호사 하면 그 여러 사람들의 폐해는 안 끼치잖아, 그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도덕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더 폐해가 큰 거예요. 국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요. 예, 그런 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좀 그런 상황이 그런 아주 요소 뭐 판사고 뭐고 이런 데다가 전부 자기 패거리들만 다 임명하고 내가 그때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에 임관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댓글로 달았거든요. 아니 저 사람 불공정하게 본다 나는. 왜냐면 민정수석 할 때 그런 관직이나 요직에 그 민정수석인지 그런 거 다 검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하는데 아니 요직은 전부 자기 패거리들만 다 그러니까 좌파들 이런 사람들만 다 심어 가고 이 나라라는 건 많은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합력하고 화평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정치가 않아요. 그러면 법무장관은 법을 다룰 땐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저분은 공정치가 않아서 법무장관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막 저쪽은 또 막 댓글을 막 좋다 가지고 수백 명이 그냥 댓글을 달아가지고 좋다 막 칭찬하고 그리고 뭐 무슨 또 그 당시에도 하여튼 뭐 검찰청 앞에 가서 막 수천 명이 몰려가서 검찰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이런 항의하는 막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촛불 집회. 그래서 참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거 보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옳고 그런 거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전부 자기 편은 하고 막 어디 저 지방에 뭐 공사하는 것도 막 수조 원 들어가는 것도 이걸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그런 걸 또 면제해 주면서 그냥 거기다 그냥 갖다 그 시민들 선거 이기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럼 왜 그 자리에 왜 가? 그냥 조용하게 저들끼리나 그냥 그렇게 부정하게 하든 말든 국민들을 그 뭐죠, 이렇게 잘 살게 하려면 공평하게 하고 고르게 하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해도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만들고 그저 자기네들은 막 사기를 쳐도 그냥 외국에 도망가고 계속 수사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나라로서 아니면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도 하여튼 우리 되게 괴로웠어요. 저도 괴롭고 막 우리 제 아내도 괴롭고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도 참 조금 우리가 부방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나라 말아먹고 국민들 도탄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려는 세력이 만일 당선이 돼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투표지 색깔은 나중에 요거 표를 우리 박 감독님께서 나중에 이제 공시를 통하거나 아니면 더 제가 파일 드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보궐선거라는 거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선거는 임기가 이제 돼서 나가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거는 좀 전에 그 색깔인데 보궐선거는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을 사임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국회의원 공석이 되니까 그 지역구 의원 선거에 우리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거기에 이제 인천 계양에 출마한 그게 보궐선거거든요. 그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스카이 그레이라는 색깔의 투표지를 스카이 하늘색이 아니고 스카이 그레이 회색인데 약간 하늘색빛 나는 회색 투표지를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뭐 다른 거는 없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만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투표지는 형식이 딱 법정화되어 있거든요. 뭐 규격도 딱 몇 센치에서 몇 센치 뭐 이렇게 하고 뭐 사퇴한 사람은 며칠 전에 사퇴하면 사퇴 표시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규격이 돼 있는데 그렇게 규격이 안 된 거는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면 무효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규의 투표용지란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1, 2, 3, 4인데 시군구위원회가 청인을 찍어야 돼요. 관할 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이라는 건 이제 그 관청회인, 선거관리위원회인이 맨 투표지 위쪽에 이렇게 사각인 그게 청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찍은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이 여기도 자신의 도장을 찍어 교부한 용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맞는 건데 법에도 있고 밑에 자기네들이 맞는 규칙에도 있는데 굳이 자기 개인 도장이 아니고 선관위가 그냥 자기네들이 아주 일정한 형식 동그랗게 그냥 하고 그 똑같은 형식으로 찍어가지고 선관위가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이 끝나면 보관하는 그 도장을 찍어줘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막 지적을 한다고 또 막 그 사람을 막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또 지적을 해야 될 거거든요. 분명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는. 자신 도장은 자기가 집에 쓰는 도장인데 아니면 새로 만들더라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넣는다든지 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도장을 가져가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투표관리관은 되게 그 행정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맡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딴 얘기 하더라도 이번에 꼭 아시는 분들은 자기 도장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이 자기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투표지를 위조를 해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을 하고 부정선거에 이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이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여기도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건 좀 전에는 당일 투표용지인데 여기도 사전 투표용지에도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자신의 도장을 안 찍으면 이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효라고 돼 있어요, 선거법에.
그래서 이거는 참, 여기 아래도 보면 동시선거에서 자신의 도장이라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투표용지 자신의 도장을 안 찍은 거는 그 자리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선거하는 분이든 아니면 투표관리관이든 항의를 하고, 이거는 개표장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개표장에는 선관위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항의를 하고, 이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무효입니다 하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판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선거법에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게 돼. 선관위원들도 되게 보면 뭐 변호사도 있고 판사들이 위원장을 하고 그러니까 법률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관리관 자기 도장 안 찍은 거는 이거 무효입니다. 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들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선관위원들도 전번에는 선관위원회에서 이거 이렇게 유효투표 처리합시다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네들도 법률가니까 이게 위조투표지 이용된다는 거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외쳐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한 분들은 그걸 좀 주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판단이 나오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선관위가 법을 좀 지키라고 요구를 해도 법을 안 지켜요. 안 지키고 그러면 법원에서 법을 안 지킨 거는 안 지킨다고 불법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합법이라고 판단을 해주고 이게 꽤 오래됐어요. 내가 그 이번 선거 수행하면서 지난 그 판결문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 계속 그냥 그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거 무효사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유효다 이렇게 해주니까 지금 대규모 부정선거가 4.15 때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에 지방선거 때 일어나고 또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고 지금 6.1 지방선거는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도록 해야 판단을 하는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식으로 판단해버리고 나라의 법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 당해도 싸죠. 내가 사실 대법관들이 저하고 친한 분들도 있어요. 뭐 저 후배도 있고 뭐 저하고 동기도 있고 또 그러니까 대법관들이니까 경력이 높고 뭐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다들 그 존중을 받잖아요. 받는데 근데 판결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고 본인들도 진짜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성하고 자기네들이 판결로 뒤집을 수가 있잖아, 그죠? 전번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문제점이 심각한 걸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이 판결로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서죠.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법관들이 다른 식으로 또 대법관이 하니까 밑에 법관들은 어떻게 하게 또 할 수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또 더 어렵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도장이 빠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투표록이라는 건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이제 투표 상황을 여러 가지 기록을 뭐 몇 사람이 투표를 했고 투표하는데 이런 이상한 소란이 있었고 누가 이의가 있었고 항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면 이제 전체 개표할 때 그런 상황을 참고를 할 수 있는 그걸 투표 기록이 투표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여기 보면 누락 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표용지 교부 매수와 투표수와의 비교 투표록 등에 따라 정당한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그러니까 판단이 특별히 되는 건 정규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건 무효로 해야 되거든요. 무효로 해야 되는데 전번에 그 아예 투표관리관 도장이 그냥 완전히 공란이에요. 그냥 공란인데 투표록에도 기록이 없는데 그걸 그 대법관이 유효로 판단해서 그것도 우리가 그 지적을 하고 그 재판부도 전원 고발된 지정받아요. 예? 지장은 아니고요. 예, 요 투표지에 이렇게 요 오른쪽 아래 아까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투표했다는 아니요 투표지 나눠줄 때 요 오른쪽 아래 도장이 있죠, 그죠? 여기 칸에 예, 이게 투표관리관이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투표 용지는 그냥 빈 용지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관리관 도장을 찍어주는 게 투표지니까 이거 하나씩 받아가 투표하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 투표관리관이 중요하죠. 이런 도장을 이제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시 47분인데 제가 4시 반 좀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제 잠깐 급하게 왔으니까 한 10분만 휴식하고 또 이어서 나머지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오늘 또 조선일보에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조선일보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크게 광고되는 게 돈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광고를 내는 거는 아니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막 그 나라의 근간을 이런 일인데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요. 그럼 이 기자들이 그러면 밑에 말단 기자들이 뭐 자기네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그냥 막는 거예요, 취재를. 막고 아주 그냥 요소 곳곳에 그냥 자기네들 패거리를 심어놨어.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불공정하게, 예? 자기네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나라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잘 융화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싸움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싸움이에요. 너랑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불의하니까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법을 지켰는데도 억울하게 당해. 그러니까 나가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법 질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검찰들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한번 좀 부정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하면 자기 스스로 그거 뭐죠 공표하고 이 선거 이거 안 됩니다. 내가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하지만 이거 보니까 부정선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선거 다시 합시다. 그게 그 국가 지도자로서 맞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국회의원 되려면 무지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평생을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는데 국회의원 됐으면 떳떳하게 해야지. 그런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도 그냥 입 다물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삶의 보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좀 한번 국회에서 위원회 만들면 되잖아, 그죠? 4.15 진상규명위원회. 그래가지고 진상규명하면 되잖아요. 세월호 진상규명하듯이 5.18 진상규명하듯이 국회 부정선거는 진상을 더 규명해야 돼. 그건 자기네들의 선거에 관련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봉이에요. 국민들은 뭐예요? 돈만 내고 예. 국회의원은 저들이 다 해먹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나든 말든 자기네들이 그냥 인기만 채우면 되고 월급 받아가지고 하면 되고 뭐 밑에 사람 부리는 사람들이나 데리고 위세나 부리고 막 법률이나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예. 아무리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면 나중에 그죠? 그냥 떳떳한 게 죽을 때 편하잖아요, 눈 감을 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의인의 자식이 결식하는 법이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의뢰인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운동화를 못 사줘가지고 떨어진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그냥 거의 사기 수준으로 당해가지고 그걸 아무리 법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불의하게 안 하고 부정하게 안 하니까 자녀들도 정직하게 잘하고 여기 자녀들이 떳떳하게. 그리고 제 대학 동기 중에는 운동권이 있었어요. 얘가 이제 그 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얘가 우리 제 자취방에 와서 한 일주일씩 한 달씩 먹고 가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나는 눈치가 없어서 몰랐어요. 보니까 수배대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 와서 근데도 저는 포섭을 안 했어요. 걔가 그러고 보니까 참 걔가 그 어떤 자기가 신념에 의해서 어떤 좌파 운동권이 돼가지고 수배대 다니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나한테는 친구로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노무현 네. 대통령 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좌파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막 국회로도 가고. 근데 이 친구도 그런 기회는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이제 정과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됐어. 그래 고생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암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정말 똑똑한 친구고. 그런데 보니까 장례식장에 그 자녀들이 이제 상주로 이렇게 섰는데 애들이 너무 미끈하게 잘생기고 대학도 다들 명문대학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운동권이든 아니든 정당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그 사람 존중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불의하고 자기네들 포켓, 인마이 포켓, 자기 사람들 취업시켜주고 공무원 취직시켜주고 곳곳에 다 심어놓고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직위 떠나는데도 큰 소리쳐. 자기 패거리들이 많으니까. 그게 자기 혜택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믿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 안타까워. 그러려고 사냐? 그러려고, 그죠? 그러려고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고 그렇게 쇼를 하고 거짓말을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창피하지도 않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 한 줄 자기가 모르는 건지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흠이 많고 어떤 데 이렇게 얘기 막 내질러 놓으면 나도 집에 가서 불안해요. 아이고, 나도 비판받을 텐데. 그런데도 공인에 대해서는 할 때는 좀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대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막 검찰청 쳐다보면서 조사도 안 하냐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어제는 또 검찰청에 검사실에 가서 조사받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괜히 큰 소리 쳤나.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도 할 거는 해줘야 뭐가 그죠? 외칠 거는 외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3구 대선에서 부정투표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3구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고 선거 결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거는 그건 정당하게 된 거예요. 당선될 뿐이 당선된 거거든요. 근데 0.73% 20몇만 표 차이로 당선된 거는 그건 부정선거가 저질러졌고 그걸 이제 우리 국방대가 막았고 그 겨우 23만 표 차이가 있는데 훨씬 더 몇백만 표 차이가 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이것도 상부대선도 이렇게 보면 사전투표에서 큰 차이로 그러니까 저쪽이 유리하게 그러니까 여당 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그건 거의 조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수학이고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통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통계조사 여론조사할 때 한 1000명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000명을 무작위로 수치를 해가지고 여론을 하면 그게 거의 맞아요.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면 2.5% 이런 거 정도로 거의 맞거든요. 이 지역구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1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투표는. 그러면 투표 결과 몇 대 몇으로 나오면 거의 모든 투표에 그 당시에 여론은 그게 맞는 거예요. 뭐 그 지역에서 랜덤으로 우리가 뭐 정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지역구 구민이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노인,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정에 따라 미리 나가서 사전 투표할 수도 있고 당일 투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비율이 거의 똑같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수학 법칙이고 안 그러면 통계학,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이 그게 법칙에 의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도대체 현대 과학 기술이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됐겠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막 핵기 미사일도 만들고 막 우주 인공위성도 막 쏘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에 의해서 안 맞는 걸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반지성주의라 그러잖아요. 아니 분명히 지식적으로 이게 잘못된 건데 그걸 사람들이 그걸 알라고 무시하고 딴 얘기를 해.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걸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거짓말쟁이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 자격을 그렇게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리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런 걸 그냥 묵인하고 언론이 그리고 법원이, 검찰이, 경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 투표지를 투입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개표장에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아예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하고
또 어떤 분이 밝히는데 투표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실제로 투표소가 없는데도 투표소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투표함이 그냥 더 많이 들어온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를 위조한 거. 우편 투표를 아주 만드는 걸 이렇게 가만히 찍어가지고 보내준 걸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아니 내일이 선거인데 오늘 그 선관위 창고에서 우편 봉투 갖다 놓고 그냥 바구니에 담아놓고 옆에 그 투표함 갖다 놓고 이건 틀림없이 작업 현장으로 내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용지가 있고 여러분 사전 투표지의 롤 용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게 이제 하얀 거 정규 용지거든요. 여기 하얘요. 지금 약간 노랗게 보이지만 이 불빛이 그랬는데 이게 밖에 태양광이 가면 아주 하얗게 보여요. 제가 실험해 봤거든요. 지금 보기에도 하얘요. 이 용지는. 이거는 무림 제지에서 이제 무림 제지 대구에 있는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호남에 있는가 했더니 대구에 있는 제지회사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지 공급하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어요. 무림 제지 주식회사, 한솔 제지 주식회사. 둘 다 대기업들이에요. 제지업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적인 순위에서 대기업들인데 거기서 만드는 아주 용지도 보면 매끈매끈하고 좀 이렇게 좀 아주 고급 용지처럼 보여요. 요걸 이제 저기 그 프린터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걸고 한 장씩 그냥 사람들 오면 하나씩 이렇게 탁탁탁 여기다 찍어가지고 프린트돼 나오거든요. 프린트돼 나온 용지가 요런 용지, 요런 용지. 요거 보이시죠? 옆에 QR코드, 이게 이제 1년 번호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여기 도장도 인쇄돼 가지고 나와요. 인쇄. 위에 요것도 다 인쇄돼 가지고 나와요. 이 프린터로 한 장씩 이렇게. 되게 깨끗하죠, 그죠? 깨끗하고 요거는 뭐 프린터니까 컴퓨터가 프린터로 딱 하니까 모든 게 규격이 딱 맞고 이게 이제 투표 용지건 요거는 한 장씩 나가요. 나가는데 이런 이제 롤에서 나오니까 원래 조금 말려 있잖아, 그죠? 말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그 검증 법원에서 이제 이 투표지 숫자 세보자 하고 갔더니 이게 투표지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평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다시 한번 내가 다른 곳에서 많이 보여줬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정된 연기가 아니고 다른 연기를 아니 일단 한번 이거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 다른 변호사님이 찍은 건데 투표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아까 사전 투표용지 이용지거든요. 이용지인데 일단 이게 어디 갔지? 내가 이걸 띄워놓고 하니까 그런가? 그럼 이걸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거 여기다 사진은 안 돼. 붙여야 돼요. 네, 키워야 여기 이제 잘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부방대 교육할 때도 투표지 접어놓으라고 교육을 하시잖아요. 접어놓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접혀 있잖아요. 이 종이를 접으면 이제 이렇게 접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표할 때는 이걸 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류하는데 그래서 접은 자국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접을 때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만 접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세로를 길게 접는 사람도 꽤 많으셔요. 그리고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접는 분도 있어요. 어떤 건 하도 접어가지고 막 기계에 끼어가지고 막 찢어지고 이런 것도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게 접어가지고 놓고
이게 또 투표함에 막 들어가고 뭐 이런 또 사람들이 막 또 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대개는 구깃구깃해요. 또 어떤 거는 막 약간 좀 부품하게 너덜너덜하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투표지는 보면 완전히 평평해요. 그죠? 그리고 롤 용지 이거 커팅하면 이게 되게 이거 모아놔도 이렇게 약간 구부럭하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넣은 거라고 이거 한눈에 이제 다 맞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일부만 이렇다 그러면 아이고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전부 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조작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 다른 것도 하나, 내가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 보시면 이게 얼마나 더 뚜렷한지 몰라요. 이게 아니라, 제가 찍은 걸 보여요. 아유, 저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뭐 이게 막 이런 거 보고 했는데, 이게 이상한 걸 봐가지고, 그냥 2년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은 감사하고 재미있어요. 제 눈에 이런 게 띄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기면 되나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동영상인데, 그죠? 너무 깨끗하죠, 그죠? 아까 이렇게 투표지 이렇게 접은 거 이렇게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 투표지가 이걸 다 펼쳐가지고 이래 놓으면 저를 저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죠? 보세요, 저 한 장씩 넘기는데도 너무 깨끗해요. 저거는 그냥 새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 처음부터 그냥 손을 안 탄 거잖아, 그죠? 이게 전체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놓고 그걸 공직 선관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저걸 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그게 나라가 그저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는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큰 힘은 없지만 이런 불의를 보면 들고 일어나줘야 그리고 나라가 질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옛날에는 뭐 임금이라도 그냥 잘못하면 그냥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연산군 같은 경우 조선시대 얼마나 그 왕의 권력이 강해요. 그런데도 저걸 그 사람 막 잘못한다고 소문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우리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불법적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뭐 불의하고 불법적인 거는 눈에 다 띄는데 이걸 입 다물고 있어요. 그냥 가서 떠들고 그냥 그 면전에 가서라도 욕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그렇게 해줘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잘하면 우리가 존경해줘야죠. 잘하면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권한을 주고 그러면 존중해주고 그분이 만든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이건 아니면 완전 법을 저들이 그냥 어기고 있잖아요. 질문해도 되나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빨리 마치고 질문 받아드릴게요. 그죠? 분별할 게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자꾸 보면 식별이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식별이 안 됐어요. 그 현장에서 저 이거 계속 지켜봤거든요. 봤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이상하긴 되게 이상해요. 왜 저렇게 깨끗하지? 왜 저렇게 깨끗하지? 그럼 누가, 이거 가짜입니다. 옆에 가르쳐, 기침을 주면 당장 알아채렸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전체 가짜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국가기관이 우리가 월급 받고, 공무원,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유지가 되고,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주고, 그런, 하는 기관이 저들이 나서서 저렇게 부정한 짓을 하려고는 어떤 국민이 그 상상을 해요? 못 하는 거죠, 이거. 네, 요 정도로 하고. 접어갖고 넣어야 되겠다, 그죠? 접어넣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에 부정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빳빳한데 이번에 상부 대선 때는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저걸 하는 거예요. 또 투표지를, 용지 자체를 빳빳한 걸 또 가지고 투표지를 만든. 이게 내가 투표지를 받았는데 너무 빳빳하고 코팅이 돼 있고, 약간 누렇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다른 데서 뭐 만들었나
했더니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투표율이 빳빳하다고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가 지난 걸 덮으려고 한 것 같아. 정말 가증스럽죠, 그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이 투표 용지가 자기는 형상 기억 용지라서 이렇게 접어놔도 다시 펼쳐진다고 이렇게 처음에 선관위원회에서 또 국민 세금으로 그거 가지고 또 예산을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방송에도 띄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참 가증스러워요. 하여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찾아내면 그거다 꼭 변명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걸 법조인들이 도와주고 정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양심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런 일은 나 이제 하지 말아야지. 돈이 좀 되더라도 하지 말고. 공직자들은 내가 지난번에 잘못한 거는 이제는 돌이킨다. 국민단을 했는데 이게 내가 죄 짓는 거다. 또 법관들도 마찬가지. 판례를 지난번에는 내가 몰라가지고 판결을 이렇게 내렸지만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뭐 그거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거 하지 말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걸 선거 가서 자기네들 가보면 돼요. 선관위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은 가면 얼마든지 보여주고 하거든요.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점이 있나 개선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정 안 되면 국민들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래.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 대법원에 이제 재판을 하니까 재판에서 제대로 판결을 해줘라.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혈 사태 일어난다. 제대로 판결하면 무혈로 이게 선거제도가 정상화되지만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다 유혈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선거 기계 그게 외국에 이제 수출이 됐는데 그 수출도 저개발 국가에다 하니까 그걸 우리가 돈벌이 하는 수출이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원조 자금으로 그걸 수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외국에다 쓰는데 그 나라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예요. 몇 군데서 일어났어.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여기 선거 투표지 기계 만드는 회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 아프리카 시민단체에 가서 제발 우리나라에 이게 수출 좀 하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계속 묻고 외신에는 그게 보도가 되는데 국내는 보도도 안 되고. 예. 그게 참 부패하고 나쁘죠, 그죠? 난 나쁘다는 표현 이상으로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기네들은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몰라라 할 그게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한 명 한 명이 몰라라 할 일이 아니에요. 한 명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정말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법관들도 그래요. 법관들도 이 정도 나오면 자기네들이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고발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범죄를 보면 고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나도 처음에 이게 긴가민가 진짜지 가짜지 모르는데 이 정도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범죄야. 범죄면 아무리 대법관이 뭐 체면이 범죄 같은 건 대법관이 고발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고발 대행진한다고 사람 뭐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막 기자회견 기자도 한 명 안 오는데 그리고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빌딩 보고 해봐야 하나 듣지도 않고 직원들은 그냥 들락날락 그냥 자기는 밥 먹기 뭐 식사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창피하고 망신스러운데 그게 아니잖아. 자기네들 책임이잖아. 그죠? 수사기관에서 이런 걸 조사를 안 하는데 그럼 뭐 빌딩이 뭔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검찰 제도가. 그럼 검수완박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보안관 빨리 선임해가지고 보안관한테 월급 주고 우리가 자구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범죄가 막 횡행하고 뭐 사기는 수천억 막 사기하고 도망쳐도 잡아오지도 못해. 그게 뭐예요? 왜 그러려고 진짜 태어났는지 당신네들이 그러려고 났냐? 그죠? 너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사람이란 다 이렇게 정죄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거는 용인하고 근데 이거는 용인 당신들이 왜냐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높은 월급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 거기 따른 책임을 다하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나오라 이거요. 나오고
그렇지만 자살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옛날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내가 이제 그때 언론에다가 글을 좀 썼어요. 굉장히 뭐 글재주도 없는데 컬럼을 썼는데 그때 뭔가 조사를 받고 그걸 비판한 글을 썼는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책감이 들고, 야, 이거 남 비판하니까 내가 그걸 잘못한 것 같은. 그래서 그 후로는 아예 이걸 안 썼거든요. 아니 그래도 예. 그런데 어쨌든 높은 분들은 좀 회개하고 당신들이 잘못했어.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를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안보를 무너뜨리고 외국을 좋게 해주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엄청 물가로 집값이 아니 서울에 아파트가 한 30평도 안 되는데 전세가 8억이래요. 8억.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물론 물가라는 거는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의도적으로 세금 거두려고 올린 것도 보이거든요. 거짓말을 해, 거짓말. 거짓말은 제발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우편 투표지 위조했고 투표함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짜 투표함을 그냥 투입에다가 적발된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봉인 썼는데 봉인이 달라져 있어요. 이게 위조한 거야.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투표 현장에서 전번에 확진자 투표한다 그러면 2장, 3장 그냥 막 해가지고 위조하기도 하고, 또 이중 투표, 그러니까 명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중 투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 안 해가지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사설을 너무 많이, 아까 박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라고 주문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절제를 해야 돼요. 너무 비판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칭찬해줘야 그분들이 움직이지. 예, 너무 비판을 하면 그분들 하고 싶어도 안 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님들, 검사님들 다 존중할 테니까 좀 잘 합시다, 우리.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 정부도 우리 좀 잘 합시다. 우리 전부 다 잘 순종하고 우리 국민들은 잘 따르잖아, 그죠? 할 테니까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하시고 잘못된 법은 폐기하고 국회는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 전 대통령이 목소리가 잠깐만요. 마이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를 개라고 그래서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데 지금 만약에 개라고 그러면 고소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사람을 개라 그러면 그거는 모욕죄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요즘 굉장히 국민들이 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욕을 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다른 욕은 놔뒀는데 개라고 한 것만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화가 날 때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또 똑같이 욕을 하면 고소를 당할까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그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모욕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공연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데 어떤 분은 카톡에다가 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옮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분 봤거든요. 봤는데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괜히 곤욕 치르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식구들 믿을 만한 식구한테 하는 건 괜찮아도 그냥 공연히 그렇게 해봐야 자기 그냥 감정풀이만 되지. 또 고발 당하면 조사받고 불편하니까 그냥 유튜브 상에 욕하는 네.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욕은 앞으로 일절 안 해야겠습니다. 네, 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 이거 이제 고발 대행진을 지금 이제 대법관 4명까지 했거든요. 내일 또 이제 또 이어져 내일은 5번째 이제 대법관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고발 대행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그 내용들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올려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제공을 해드리면 우리가
그 부방대 홈페이지에다 그죠?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지금 고발 대행진하는 건 전부 똑같아요.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재판 기간 180일 이내에 선거 재판을 마치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위반했거든요. 2020년도 한 건데 벌써 2022년도 2년하고도 훨씬 더 많이 됐잖아, 그죠? 5월 14일이 마지막 이제 선거였는데 그 훨씬 2년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어요, 판결을. 물론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심리를 그동안 끌은 게 잘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계속 고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1차, 2차, 3차, 4차 이제 그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는데 그 내용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고발하시고 싶은 내용은 그걸 이제 이 고발장을 쓰는데 그냥 일반적인 샘플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 이 법률 서식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또 허위 고발하면 무고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부방대원들이 본인들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장 나름대로 초안을 해가지고 저한테 검토를 부탁하시면 그걸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 사실 그리고 또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고발만 해놓으면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거기에 따르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녹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목격자 증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그건 어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고발장을 좀 이렇게 완성도 있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부방대 어디다가 연락하면 될까요? 고발장. 저희가 이제 차후 그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그 홈페이지에 기재해서 고발장에 대한 전화번호를 등록하도록. 네, 그거는 부방대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걸 저희들 실어 놓을 테니까요.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 뭐 언제 어디 몇 시에 뭐 어디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장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맞은 건 분명하잖아요. 폭행이라든지 어디 맞아가 다치면 상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막 나를 묶었으면 체포 뭐 이런 거 또 그 참관인이랑 법에 의한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함부로 해방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뭔가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잘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객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고발장은 완성도 있게 여러분들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참 여기 아까 현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투표지 이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무효입니다 하고 하면 선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결정이 어떻게 났든 이제 그 다음에 뭐 또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증거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해놓으면 그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좋거든요. 카메라도 찍어. 예, 카메라도 찍으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 맹주성 교수님이 강의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맹주성 교수님은 이제 컴퓨터 공학자이시고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거기 그 선거 캠프에 자문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방대원들의 이렇게 부정선 감시 활동으로 40만 표를 막았다. 23만 표로 차이로 이겼으니까 40만 표를 막은 거는 우리가 어쨌든 부방대원들의 노력이 부정선거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데 기여했다. 예, 저도 그거들 마음에 정말 이렇게 뿌듯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활동한 게 정말 저는 인생에 보람이 있어요. 인생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작년에 난 우리 손주한테도 작년에 이제 덜 지났는데 너무너무 귀여운데 손주한테도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애국 활동을 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으시거든요. 우리 부방대원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왜냐하면 곳곳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지
뭐 혼자 뭐 제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더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막 4박 5일 동안 컵라면만 먹고 젊은 자매가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리 좀 내려와 봐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안 된대요. 황교안 대표님이 지키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분들이 다들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착한 분들, 실력 있는 분들, 또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힘을 모으고 6일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막아냅시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